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오늘 굉장히 좀 모시고 싶었던 분이 계셔서 오늘 촬영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옆에는 비만 수술의 대가, 이제 명의이신 김용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또 비만이나 이런 쪽에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네네. 많이들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지금 서동세와 같은 병원 H플러스 양지병원 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네. 위암 수술로 외과를 시작을 했고요. 15년 정도의 위암 전공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었고, 네네. 2009년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비만 수술 연수를 갔다 오게 되면서부터 네네. 비만 수술을 시작했고, 네. 작년에 이제 급여가 이루어지면서부터는 개인적으로 이제 위암 수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하지 않고 지금 비만 수술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네. 비만 수술이 국내에 들어온 게 얼마나 된 거죠? 국내 처음 시작된 건 2003년입니다. 국내도 역사가 꽤 됐고요. 네네. 환자분들께 조금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새겨지는 사건들이 굵직굵직하게 있어서 몇 차례 그렇지. 있었죠. 네네. 예. 초기에 그러면 비만 네. 수술은 어떤 형태로 될까요? 초기에 이제 대학가를 중심으로 잠깐 이제 위우회술이 1년에 몇 건 정도 단위로 시작이 네. 되다가 네. 인식 자체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뭐 전혀 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그라드는 찰나에 네네. 이제 위밴드가 도입이 됐죠. 2014년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신해철 씨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네네네. 는 이제 위밴드가 우리나라 비만 수술의 주류를 거의 뭐 90% 이상이 위밴드였을 정도로 하이패스는 어떻게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를 아래 위로 분리를 해서 위에 윗부분에서 바로 소장으로 음식물 내려가는 건데요. 네네. 그 위는 어떻게 되나요? 위는 남아있는 아래쪽 위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위 하부 절제를 네네네. 하고 소장을 끌어서 이렇게 올려 붙여준 수술. 네. 이제 거기에 사실 위 주머니 사이즈, 연결 부위 크기, 소장을 우회하는 길이 이런 것만 다르지 기본 구조는 네네네. 위암 수술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암 수술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비만 수술 넘어온 배경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위밴드 수술이 거의 한 10년 동안 네. 대세였다가 네네. 현재는 이제 위 절제술이랑 절제술이, 우회술 이게 조금 절제술이 뭐 거의 뭐 대세를 이루고 대세를 있죠. 이루고 차이가 좀 큰가요? 전세적인 트렌드와 조금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흘러갔던 부분이 있는 네네. 거고요. 네네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55년도에 비만술이 시작된 이래 여러 수술이 없어졌다 있어졌길 반복을 해왔고요. 수직위 성형술이라고 하는 지금의 위절제와 비슷한 수술이 네네. 오랜 기간 고도비만 수술의 표준이었다가 네네네. 전체적인 역사를 놓고 보면 2013년도까지는 위우회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고도비만 수술의 표준이었고 호주하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좀 위밴드가 성행을 했던 경우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2001년부터 한 2008년까지만 위밴드가 전체 수술의 한 20% 내지 30% 정도가 이루어졌던 거고 대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비만도가 높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 그다음에 이제 개원가를 위주로 위밴드가 발전되면서 약간은 이제 어떤 건강에 대한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이 조금 더 강하게 영향을 미쳤던 점 등등 해서 좀 위밴드가 성행을 했던 거고요. 네네. 사실은 몸에 이제 이물질을 삽입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여러 가지 장기 합병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장기적으로. 거죠. 네, 위밴드는 장기적으로 좀 이제 사라져갖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게 이제 위절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더욱 이제 우회수를 했을 경우에 남아있는 위에 네네. 내시경 진입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럼 네네. 이제 검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 1등인 나라이기 때문에 검진이 안 된다는 치명적인 문제 때문에 위우회술이 성장을 못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위절제가 전체적인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남기는 걸 최대한 적게 남기고 연결 부위를 좁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칼로리를 많이 드실 수 없도록 비만 수술의 기본은 장기간의 칼로리 제한을 네네. 환자가 좀 불편함 없이 사실 이제 스스로 다이어트를 지속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찌 보면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위에 사이즈를 줄여서 네. 호르몬 환경을 조금 더 환자가 덜 힘들게 만들어주고 식욕을 좀 덜 땡기게 해드리고 식사의 종류의 선호도를 좀 다르게 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보다는 네네. 단백질, 그다음에 삶은 야채, 네네. 그다음에 뭐 육류에서 부드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소화가 잘 되거든요. 수술하게 되면 그런 것들로 식사의 선호도를 바꿔드리는 것도 수술의 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약간 영양 관리도 같이 필요한 뭐 거죠? 저희의 메인 역할이기도 하고 사실 뭐 양지병원 저희 팀의 네네. 큰 자랑이기도 하고
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영양팀이 경향팀? 사실 거의 뭐 전국 넘버원 이상이라고 전 자부합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아마 뭐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많은 환자의 경험과 네네. 한국인 생활 습관에 맞게끔 환자 식사를 가이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진 영양사는 네네. 저희 경험뿐이라고. 이건 정말 제가 장담할 수 네네네.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네. 사실 환자분들이 식사하는 게 확실히 확 줄어드나요? 놀라울 정도로 줄어드니까 네네. 처음에 당황들을 많이 하시죠. 이론상으로는 식욕이 떨어져야 맞으나 음. 워낙 개인차가 심하고 음. 다만 수술 전에 수술하면 잘 못 먹겠지라고 하는 상상보다는 훨씬 더 못 드세요. 예를 들면 네네. 수술하고 한 달까지는 한 끼니에 네네. 종이컵 하나 분량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칼로리를 보면 500칼로리 안팎. 살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영양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없을 정도의 단백질을 영양 하루에 관리를 해주시는 60에서 80g 정도의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게 하고 종합 네네. 비타민을 이제 2배 이상 그 정도는 맞춰드리고요. 다행인 거는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한 만 6개월까지는 전체적으로 하루에 800에서 1000칼로리 사이.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도 절대 1500을 넘지 않는 정도의 칼로리와 전체적인 식사에서 탄수화물이 50% 미만, 단백질이 계속 60g 이상은 유지되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네. 그 정도로 교육을 하면 네네. 실제로는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체중이 수술하면 얼마나 빠지는 걸 기대할 수 있죠? 비만도에 따라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러프하게 한 100kg 환자를 생각을 하면 네. 저희의 목표는 자기 체중의 한 30%, 70kg까지 빠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네네네. 평균적으로는 그 이상이 빠집니다. 그래서 환자들 평균을 따지면 한 35%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35%? 예. 위가 이렇게 늘어나서 네네. 다시 이제 뭐 식욕이 늘거나 아니면 식사량이 늘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양면의 칼이죠. 그러니까 네네. 위절제를 기준으로 드리면 네네. 처음에 위절제를 만드는 용적은 직경 1.2cm의 긴 바나나 하나의 튜브가 나옵니다. 1.2cm요? 예, 그래서 종이컵 분량으로 120에서 150cc밖에 못 드시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러면 위 기능이 없어지나요? 이게 위가 약간 저장하고 네. 이렇게 이제 아닙니다. 위절제의 경우에는 네네. 위에 고유의 기능은 살아 있습니다. 고유의 기능은 예. 살아있고. 선생님 식도 수술하실 때 생각을 하시면 네네. 식도하고 위 사이에 괄약근이 있잖아요. 네, 괄약근이 있죠. 뭐 스핀터라고 네네. 불리는 괄약근이 있고 마찬가지로 위하고 12지장 사이에도 괄약근이 있잖아요. 그 괄약근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고 위가 늘어나지만 않는 거기 때문에 위에 고유의 기능은 살아 있으나 충분한 저장 기능은 없는 거죠. 양이 줄어들게. 그렇지만 이게 서서히 한 1년이 되면 네, 직경이 한 3cm 정도의 통통하게 더 늘어나게 됩니다. 3cm요? 네, 그 정도면 네. 이제 공깃밥으로 한 반 그릇 정도가 가능해집니다. 정상적인 위가 네. 보통 크기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정상 위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죠? 정상 위는 우리 어른 손바닥 크기를 합친 정도? 이 정도가 정상 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네. 이제 오해하지 마실 거는 위의 크기 자체는 모두가 동일한데 네네. 늘어나는 거는 또 뭐 사람마다 거의 동일하긴 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드실 수 있죠. 사실 과식을 한다는 자체가 막 네네. 2리터, 2.5리터까지 한꺼번에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수술하게 되면 이제 그게 늘어나지 않게만 되는 거고 우회술의 경우에는 위하고 연결된 소장에 네네. 카페트의 육모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육모의 숫자도 늘고 육모의 크기도 커져서 충분히 흡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고 한없이 살이 빠지거나 영양학적인 문제, 면역학적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네네. 한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면 사실 정상이라고 전혀 차이를 못 느낄 정도의 식사량과 그러니까 약간 식사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과 좀 이렇게 끈적끈적한 음식을 잘 못 드시는 것 외에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급여가 된 뒤로? 병원 규모마다의 조금 차이, 그다음에 보험 적용하는 기준. 네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순천대학교 서울병원도 신포갈수과제, 양지병원도 올해부터 신포갈수과제이기 네네. 때문에 비용 사실 동일하거든요. 네네. 본인 부담금만 220에서 250 사이 정도 들어갑니다. 아. 예. 전체적인 수술 비용 한 900 정도가 나오고요. 게다가 당뇨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비 적용도 가능하거든요. 2009년 이전에는 병적 비만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실비에 대한 그런 아무래도 예외 규정이 없었는데 2009년 이후에는 비만에 대해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면책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실비 지급에 대한 논란이 좀 남아있는 것 뿐인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도 위장관 수술하는 게 보험이 됐거든요. 네네네. 2018년 7월입니다. 조금 더 빠른데요. 네네네. 정말 생소하신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진단서를 이제 당뇨병을 주진단으로 해서 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네네네. 심평원하고 금감원하고 다 합의가 된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경우에는 또 실비 지급이 거의 가능해지고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시라고 한다면 또 비만자를 써도 비만 네네. 코드를 써도 실비는 가능합니다. 뭐 실비가 안 되더라도 비용이 사실 큰 부담은 아니죠. 큰 부담은 안 네네네네. 돼서 좀 이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비만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 적응증이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네. 체질량 지수 35 이상, 35 이상. 예, 키 160에 몸무게 90kg 이상. 키 160에 몸무게 80kg쯤 BMI가 체질량 지수가 30 나오거든요. 네네. 30하고 35 사이의 경우에는 네. 다양한 비만 관련 동반 질환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2형 당뇨, 네네. 수면 무호흡증, 그다음에 무월경을 동반한 다낭성 난소증후군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삶의 질이 아예 다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고 환자분들 얘기를 제가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면 제2의 삶을 하신다고 했던 좋은 수술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네. 제가 좀 놀란 게 우리나라 BMI 30이 넘어가는 인구가 5.9%가 됐습니다. 5.9%. 너무 폭발적이어서 네네. 20, 30대 남자, 이제 40대의 경제적인 취약 그룹의 여자 환자분들, 그다음에 10대 요 세 가지가 사실 가장 취약합니다.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경제적 취약 그룹이 고도 비만의 취약 그룹으로 바뀌었어요. 이혼이 증가되면서 이제 40대 혼자 경제적인 생활을 꾸리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돌싱녀 분들,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만율이 가장 높아요. 예전에는 약간 비만이 약간 부의 상징처럼 그렇죠. 느껴졌는데 오히려 요즘은 그게 지금 아닌 것 완전히 바뀌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강남보단 강북이 거의 2배. 같아요. 놀랍게도 강원도와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만도가 높은 그룹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예, 고도 비만이. 대부분의 국가는 1% 전체 수술 정증 환자의 네네. 1%만이 수술을 하고 있고요. 네네. 조금 이제 많이 진행되는 나라가 한 3%. 남미 쪽이긴 한데 그 이상을 넘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내는 몇 프로? 뭐 국내는 아직 1%도 안 되죠. 1%. 네. 근데 인식 자체가 아직 비만 수술에 대해 그렇죠. 인식이 예, 조금 예, 이제 예. 낮은 네,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무 감사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먼저 의료진이 바뀌어야 됩니다. 비만 수술이 그냥 건강을 위한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실 조금 이제 너무 앞서 나간 얘기지만 비만 수술이 급여화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영향인데요. 하나는 비용 대비 효과. 수술을 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하에서 국가 재정 이득이라는 점. 두 번째는 생존율 증가라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크게 가져주셔서 의료진들이 이런 정도의 환자면 뭐 수술을 뭐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도 한 3% 정도까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다국적 기업들에서 굉장히 좋은 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는 한참 강남에서 큰 열풍을 불었던 싹센다라고 하는 비만 주사라고 했던 거. 지금은 많이 안 쓰죠. 아니요, 지금도 많이 많이 유행하고 쓰죠. 있는데 이제 그게 일반 비만 치료제보다 중추신경계 작용이 적다 보니까 부작용 없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고가였었고 네네. 주사제였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지금 벌써 유럽에서 먹는 약 나와 있거든요. 현재까지 개발된 약들은 체중 감소 효과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5%. 비만 약물 치료에 있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네. 칵테일이라고 불리우는 여러 약을 같이 드시는 거거든요. 뭐 지방 분해제, 심지어는 이뇨제.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드시면 요요만을 네. 조장할 뿐이고 네네. 예, 건강을 악화시키는 거지. 검증된 약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는 건 정말 동의를 해요. 예, 뭐 요약을 쓰다가 요게 좀 내성이 올 때쯤 다른 약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막 여러 개를 섞어서 칵테일 요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하시고, 물론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의 처방이 더해진 거는 칵테일이라는 걸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폭식을 조절하는 것, 그다음에 우울증을 조절하는 그렇죠. 것, 불안장애를 조절하는 것, 오로지 체중 감량만 목적을 막 합해서 막 여러 가지 약을 섞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과체중이나 경도 비만 환자가 약물 치료하는 것까지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상 체중 환자가 네네. 약물로 체중 감량하는 거는 제가 왜 이렇게 말이 조심스럽냐면 네.
쉽지 않다는 건 알죠. 예. 저희들이 비만 지수 정상을 BMI 지수 18에서 23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25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24, 25가 사실 네. 건강한 체중이라고 근데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디 그 우리나라 젊은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받아들이시겠어요? 되게 23 미만이 되긴 원하고 그죠. 여자분들은 18, 뭐 17 이게 사실은 딱 보기 좋은 사실 BMI라고 생각하니까. BMI 지수를 조금만 더 23, 4까지 괜찮다라는 좀 넓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지방 흡입 네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네네. 좀 뭐 크게 차이가 결과에 차이가 있겠죠? 뭐